비행기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평범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사람들, 같은 풍경. 어느 순간 저는 갑갑함을 느꼈고 무작정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다 멈춘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동양 문화는 낯설고 남성 중심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제게는 그 순간이 바로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남자는 제가 비행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비행기는 사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율이 자동차의 1,50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저를 안심시켰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한국 IT 회사의 개발자였어요. 그는 영어도 유창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서울에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속에서 설렜지만 그것이 미래의 남편과의 첫 만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의 반대.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제 인생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클라크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전환점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전환점이 딱 비행기 한 대였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시간표처럼 흘러갔어요. 아침 7시에 기상,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 그리고 또다시 같은 일상의 반복. 그런 일상이 저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웹사이트를 뒤적이다가 마우스 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양 문화는 낯설고 남성 중심적일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낯설미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는 것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문제는 제가 비행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였죠. 특히 13시간이나 되는 장거리 비행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 맞나요? 제 옆자리에 앉을 승객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 손은 저도 모르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행기 무서워하세요? 옆자리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조금요. 사실은 많이가 맞는 말이었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사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율이 자동차의 1,50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준호. 한국 IT 회사의 개발자로 캐나다 지사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무엇보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는 처음 가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이에요. 사실 아시아는 처음이라 많이 설렙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글쎄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좋은 선택이셨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과 맛있는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비행기가 난 기류를 만났을 때도 준호 씨는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로 저를 분산시켜 주었어요. 1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각자의 일과 꿈에 대해서도 나누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서울에 계시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준호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드릴게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낯선 나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문득 비행기에서 만난 준호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추천대로 명동, 경복궁, 북촌화농마을을 방문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에서 만났던 에밀리입니다. 추천해주신 곳들을 방문할 계획인데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가이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 씨와 경복궁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서울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과 편리함이었죠.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자 준호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봤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준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시차 적응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는 경복궁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조선시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우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런 점이 우리 문화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 북촌화농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 씨는 저를 작은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좀 드셔보셨나요? 아직요. 호텔에서만 식사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한국 요리를 처음 경험하시는 날이네요. 뭐부터 드셔볼까요? 매운 음식은 괜찮으세요? 약간 매운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매운 건 좀. 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주문했고 각 음식의 재료와 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 씨는 각 물건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이라니.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밤이 되면 더 아름다워요. 잠시 후면 모든 불빛이 켜질 거예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이 켜지자 서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고, 한강은 그 불빛을 비추며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준호 씨와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과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다른 곳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맙겠네요.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준호 씨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렜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에서 흥미로운 모험의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 씨와 나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그는 완벽한 가이드였습니다. 명동의 쇼핑가, 강남의 현대적인 거리, 홍대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관광객이 가는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들도 소개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카페 문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디저트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네, 카페는 우리에게 단순한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에요.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책을 읽는 생활의 일부죠. 준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동양 문화는 낯설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준호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건물들과 아름다운 공원의 조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녹지 공간과 도시 공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빠른 발전 과정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특히 최근에는 환경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해가 지자 우리는 강변에 자리를 잡고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한국의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좋아요. 강가에 앉아서 맥주와 치킨을 즐기는 것. 저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을 중요시해요. 우리는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불러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한강을 배경으로 준호 씨와 나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깊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에서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가이드와 관광객에서 무언가 더 특별한 것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때로는 관광지를 방문하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2주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준호 씨는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 한정식을 즐겼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맛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요리보다도 풍부하고 깊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준호 씨 덕분에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내일 떠나시지만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 않아요.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도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그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꼭 다시 만나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이미 한국과 준호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지금 야근 중이에요. 새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요. 에밀리는 잘 지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공유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려주었고 저 역시 제 생활을 공유했어요. 때로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시차로 인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 제시카에게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남자라고? 장거리 연애? 에밀리, 정신 차려. 그런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맞아. 준호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할 거야? 언어 장벽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결혼? 가족?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에밀리. 제시카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준호 씨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왠지 달라 보여요. 그가 영상통화에서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제시카와 나눈 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원한다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준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언어적 장벽도 하나씩 허물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저 역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었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 씨가 캐나다로 휴가를 오기로 했어요.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저는 너무나 설렜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순간은 정말 긴장되었어요. 그동안 변한 건 없을까? 실제로 만났을 때도 영상통화에서처럼 편안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했어요. 출구로 나오는 준호 씨를 보는 순간 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에밀리. 그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 속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저는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일주일 동안 밴쿠버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제 고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탠리 파크의 울창한 숲, 그랜빌 아일랜드의 활기찬 시장, 카필라노 현수교의 아찔한 높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준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시카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준호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지적인 매력에 곧 마음을 열었어요. 내 남자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제시카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를 좋아하는 게 보여.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밴쿠버 하버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전경이었습니다. 에밀리, 이번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은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글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밀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설렘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는 걸요. 저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 씨.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제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6개월간의 장기 체류였어요. 디자인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고 서울에서 디자인 인턴십 기회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금방 만날 거예요. 저는 강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작아지는 준호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걸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사람으로서요. 준호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준호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드디어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머물 곳으로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해두었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이동하기 편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특히 초고속 인터넷은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퇴근 후마다 저를 찾아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지하철 이용 방법부터 배달 음식 주문 방법, 각종 행정 절차까지. 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소개로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은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제 디자인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는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다른 점이 많아요. 회의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캐나다와는 달라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말에는 준호 씨와 함께 서울 외곽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 전주의 전통적인 한옥마을, 부산의 활기찬 해변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준비가 됐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미 호감을 갖고 계세요. 준호 씨가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주말에 저는 준호 씨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갈한 아파트였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니 힘들지 않나요? 준호 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렇지만 준호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입에 맞나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준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인가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준호 씨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행복을 걱정하시는 거겠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도 존중합니다. 준호 씨와 함께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는 제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그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알아가시고 마음을 여실 거예요.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가끔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빨리빨리만 외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준호 씨에게 푸념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거죠. 좋은 점도 있어요. 준호 씨는 이해시키려 노력했어요. 이런 작은 충돌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준호 씨는 항상 제 편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때 준호 씨는 매일 퇴근 후 저를 간호해 주었고 어느 날은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 씨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죽과 약을 가져오셨어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이런 죽을 먹어요. 기운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집으로 초대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우리 준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준호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저는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 5개월 차,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제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준호 씨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작은 반지 상자를 열며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을 참으며 네,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의 약혼 소식은 양가 가족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이제 저를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으셨어요. 특히 결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죠. 한국에서 살 거지? 준호 씨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에밀리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한편 캐나다에 있는 제 가족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해도 괜찮은 거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셨어요. 결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올릴지, 어떤 형태의 결혼식을 할지, 그리고 결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준호 씨와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당신을 위해 캐나다로 갈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커뮤니티의 중요성,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의미까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가족들은 실망했지만 자주 방문하기로 약속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혼합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결혼식과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계획했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부터 웨딩드레스로 갈아입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가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걱정했죠.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지켜봤어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언어를 배우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는 내 딸보다 고맙고 든든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결합을 축하해 주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축복과 사랑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캐나다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 고향 밴쿠버를 준호 씨에게 보여주고 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준호 씨는 제 문화와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그의 눈을 통해 제 고향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제 오랜 친구 제시카가 말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마워, 제시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하지만 준호를 만난 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디자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준호 씨는 여전히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한국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기도 하고 가끔은 준호 씨의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가족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결혼 1주년이 다가오는 무렵 저는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병원 검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될 예정이었어요. 준호, 나.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정말요? 오, 에밀리.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과 캐나다의 양육 방식은 꽤 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최선의 것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손주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주 영양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임신 중 조심해야 할 것들을 세심하게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관리법과 현대의학이 결합된 조언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역이에요.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으면 회복에 정말 좋답니다. 제 부모님도 화상통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가 첫 손주를 보기 위해 꼭 한국에 갈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의 체계적인 시스템, 의사와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 그리고 무엇보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는 항상 임산부석을 양보받았고 식당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곧 이것이 한국 사회의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임산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에서 새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니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양가 부모님들의 방문 일정도 조율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출산 2주 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준호 씨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고려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당시 준호 씨는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 진통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파요. 전화로 겨우 말했어요.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택시 불러서 병원으로 가세요. 지금 바로 어머니께 연락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 직후 준호 씨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에밀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비록 제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출산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전문적인 케어와 준호 씨 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에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준호 씨는 출산 직후에 병원에 도착했고 아들을 처음 안아보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강하고 용감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민석으로 정했습니다. 민은 준호 씨의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석은 현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이름은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마이클로 정했죠.
두 문화의 조화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출산 후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7일이라고 불리는 21일간의 특별한 산후조리 기간 동안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매일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해 주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산후조리 문화가 없나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없어요. 보통 출산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산모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3-7일의 산후조리 덕분에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아이를 돌볼 에너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셨고 민석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손자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그런 장벽을 빠르게 무너뜨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제 어머니가 준호 씨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레시피를 배워가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 씨의 어머니는 기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내일 함께 만들어봐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문화와 육아 방식을 나누며 친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석이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전통적인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제 가족까지 모두 모여 아이의 건강을 축하했어요. 돌잡이 대신 100일 잔치에서 작은 행사를 했는데 민석이는 책을 집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자가 될 거예요. 준호 씨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 두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민석이가 태어난 지 1년,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한국과 캐나다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식 아침 식사와 함께 영어 동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준호 씨가 한국어로 전래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민석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습득했습니다. 1살 반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엄마, 아빠, 밀크, 워터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두 언어로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의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로의 발령 제안이 왔습니다. 1년간 밴쿠버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년 동안 밴쿠버에서 살아볼까요?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석이도 당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당신도 고향에 잠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준호 씨는 괜찮아요? 한국을 떠나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이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의 문화와 가족을 더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이 한국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이번엔 제가 그렇게 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캐나다행을 결정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1년 뒤에 더 큰 경험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라는 준호 씨의 말에 이해해 주셨어요. 밴쿠버에서의 생활은 준호 씨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어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학 수업을 듣고 캐나다의 직장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업무 방식이 정말 달라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어요.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가 강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식은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고
캐나다식은 자유롭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이 느려요. 두 방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대답은 항상 균형감 있었어요. 민석이에게도 캐나다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어 환경에 노출되었고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했어요. 우리 손자가 정말 똑똑해요. 이미 두 언어를 말할 수 있다니. 제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밴쿠버에서의 1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로키 산맥, 나이아가라 폭포 등 캐나다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여행했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같은 북미 명절을 함께 즐겼어요. 준호 씨는 캐나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심지어 계약 연장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도 우리의 가족과 삶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한국에서 느꼈을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준호 씨의 대답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두 세계의 장점을 취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민석이도 이제 3살이 되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어느 주말 우리는 준호 씨의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배운 퀘벡 스타일의 팬케이크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한국식 불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식탁에는 두 문화의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 팬케이크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어머니의 불고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나랑 영어로 책 읽어줘. 라고 말했어요. 준호 씨의 어머니는 웃으며 그래, 할머니가 영어 배우고 있으니까 같이 읽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딸이었고 이름은 서연으로 정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소피아로 지었어요. 두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더욱 균형 잡힌 문화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했고 아이들이 두 문화의 명절과 전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엄마, 왜 우리는 설날에 떡국도 먹고 크리스마스에 터키도 먹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특별하기 때문이야. 엄마는 캐나다에서 왔고 아빠는 한국에서 자랐어.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와, 그럼 나는 2배로 특별한 거네요. 민석이의 대답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준호 씨와 나는 종종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혈 아이들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그들이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눈이 다르다고 놀려요. 어느 날 민석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석아, 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거야. 너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건 자랑스러운 거란다. 준호 씨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제학교를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민석이와 서연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편 저의 디자인 경력도 한국에서 꽃 피우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서양의 디자인 감각을 혼합한 제 스타일이 인정받아 유명 브랜드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결국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동서양의 조화가 느껴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강점이에요. 준호 씨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준호 씨도 IT 분야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회사 내에서 높이 평가받았어요. 우리 부부는 종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다문화 가정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의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뭘 발표해야 해요? 한국 문화? 아니면 캐나다 문화? 민석이가 고민하며 물었어요. 둘 다 내 일부야. 왜 두 문화를 모두 소개하지 않니? 저는 제안했습니다. 민석이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그는 한국의 태권도와 캐나다의 하키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 양국의 국기를 함께 그려 전시했습니다. 발표 날 그는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행운아예요. 두 나라는 다르지만 둘 다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민석이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심지어 학교 신문에도 실렸어요.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민석이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처음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이들은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며 성장했고 준호 씨와 저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비행기 여정을 재현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후 같은 항공사의 같은 노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이 비행기에서 우리가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운명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죠. 준호 씨가 민석이와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이들은 곧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두려움과 호기심, 준호 씨와의 만남,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 에밀리, 준호 씨가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삶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저에게 준호 씨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선물했으니까요.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갔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우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요. 사랑은 언어와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걸 믿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휴식을 위한 여행이었던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정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낯선 나라에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가족의 반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국제 연애나 다문화 가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